저는 68세 박영희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고 며느리는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에게 들은 단 한마디가 제 68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턱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시댁 제사는 저희는 참여 안 해요. 대신 우리 친정 제사는 사위가 꼭 와야 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시댁 제사는 싫어서 안 간다면서 친정 제사는 의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아들과 시댁에 쏟았던 저의 모든 희생과 정성을 부정하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결혼 준비비, 혼수 지원, 전세금까지 제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시댁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혼 당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전세 자금도 혼수 보탬도 그리고 결혼할 때 사준 집의 명의도 모두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시댁 제사가 싫다 했지. 그럼 시댁 돈도, 시댁 집도, 시댁 도움도 전부 없어지는 게 맞겠지?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지수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날만을 기다려왔거든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지수는 첫인상부터 참 밝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고 인사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과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현이가 어머님께서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유명한 집 찾아다니면서 골라봤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들이 제 취향까지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지수가 그걸 기억해서 정성껏 준비했다는 것도 모두 고마웠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고마워요, 지수씨.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지수는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제 농담에도 진심으로 웃어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도 제가 말리면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하며 싱크대 앞에 서는 모습도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아들과 지수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런 며느리라면 나도 편히 늙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지수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항상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제가 다음엔 그냥 와도 돼 하고 말해도 어머님, 제가 어머님 뵙는 게 좋아서 오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아들 없이 지수 혼자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재현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감이 시어머니 될 사람을 혼자 찾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우리는 함께 근처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도 어머님 같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정말 따뜻하고 편하세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저는 지수가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교제 6개월쯤 되었을 때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지수랑 결혼하고 싶어. 지수도 좋아하고 엄마도 지수 좋아하시잖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물론 찬성했습니다. 지수만큼 좋은 며느리감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양가 상견례 날 지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좀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예의는 갖추셨습니다. 우리 지수가 철이 없어서 시댁에 패 끼칠까봐 걱정입니다. 아니에요, 사돈께서. 지수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우리 집에 와줘서 제가 감사하죠. 상견례는 무난하게 끝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수에게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혼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세대는 혼수를 반반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수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수는 신랑 측에서 많이 준비하는 추세거든요. 저희 집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수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제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할게요.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혼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적금을 깼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까지 지수가 원하는 대로 모두 준비해줬습니다. 어머님, 이 소파는 어떨까요? 조금 비싸긴 한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좋으면 그걸로 하자. 내가 앞으로 매일 볼 건데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야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처럼 품에 안긴 지수를 보며 이 아이가 우리 집 식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지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는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재현이 월급으로는 보증금 마련이 힘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수까지 준비하느라 이미 제 적금을 거의 다 썼거든요. 전세 보증금까지 대주려면 제 노후 자금까지 건드려야 했습니다. 지수야, 그건 좀. 엄마도 사실 여유가.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정말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희 친정은 정말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나중에 재현이랑 제가 꼭 갚을게요. 제발요, 어머님. 지수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노후 자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쓸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수야. 그 대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줘. 그게 엄마 소원이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 어머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진짜예요. 지수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구나. 내가 잘한 거야. 전세집을 구하러 다닐 때도 저는 함께 다녔습니다. 지수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어머님, 이 집 어때요? 햇볕도 잘 들고 교통도 좋은데. 그래, 좋구나.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수는 계속 제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지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어머님 진짜 딸이 될게요. 평생 잘할게요. 그래, 지수야. 엄마도 너를 진짜 딸처럼 아낄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모인 하객들 앞에서 아들과 지수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미역국 끓였는데 어머님 드시게 좀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그런 지수가 너무 예뻤습니다. 역시 내가 잘 본 거야. 지수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전화 못 받았어? 무슨 일 있어? 한참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바쁘네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처 못 받았네요. 괜찮으세요? 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왔을 텐데 이제는 간단한 문자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1년이 되어갈 무렵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따로 준비하고 예쁜 옷도 하나 사뒀습니다. 그런데 명절 사흘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지수가 친정에 가고 싶대. 올해는 친정에서 보내고 싶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시댁이 아니라 친정에 간다고? 재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했으면 시댁에 와야지.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 그리고 지수 친정에서 꼭 오라고 하시는데 어떡해. 내년에는 우리 집 갈게.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지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제가 먼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명절은 잘 보냈어? 네, 어머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섭섭했어.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어머님, 저도 제 친정 부모님 보고 싶었어요. 매번 시댁만 가야 하나요? 그래도 명절은 전통적으로. 어머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저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권리를 이야기하다니.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혹시 섭섭한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전 제사나 명절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솔직히 시댁 행사도 가기 싫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시댁 행사가 싫다니. 그럼 그동안 제가 베푼 것들은 뭐였을까요?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거랑 제사는 별개예요. 전 그냥 그런 문화가 싫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수를 잘못 봤던 걸까요? 아니면 지수가 변한 걸까요? 그 이후로 지수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도 읽씹만 하거나 답장이 와도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아, 지수가 엄마한테 화난 일이라도 있니? 요즘 연락이 너무 뜸하고. 아니, 엄마. 지수 원래 바빠.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든 거야. 그래도 예전에는 연락 자주 했었잖아. 엄마, 너무 집착하지 마. 며느리한테도 삶이 있어. 집착?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그저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집착이라니.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거의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아들이 억지로 데려올 때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저 피곤해요 하며 방에 들어가 쉬기만 했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놔도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하며 거의 먹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엄마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줄래? 엄마가 고칠게. 지수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전 원래 시댁이랑 가까이 지내는 거 안 좋아해요.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개인적인 성향. 그럼 결혼 전에 저를 그렇게 잘 대해준 건 뭐였을까요? 연기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지수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있나? 아니면 너무 잘해줘서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제 남편, 아들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아, 이번 할아버지 제사에는 지수도 꼭 오라고 해라.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데 제사에는 참석해야지. 알았어, 엄마. 지수한테 말해볼게. 그런데 제사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제사 안 간다고 해. 미안해. 뭐? 왜? 지수가 제사 문화를 안 믿는데. 그냥 우리만 가자. 재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엄마, 요즘 시대에 누가 제사를 강요해. 지수도 권리가 있어. 또 권리.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사 당일 저와 아들 둘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당신도 이 꼴을 보고 있소?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당신 제사도 안 온다오. 제사를 마치고 아들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아, 지수가 정말 제사가 싫은 거니? 응, 엄마. 지수는 원래 그런 전통 문화를 안 좋아해. 그럼 결혼 전에는 왜 그렇게 잘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아들의 그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아들조차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답장도 제대로 안 올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후 지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구나. 그래도 저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아들이 춥게 지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지수에게서 돌아온 답장은 감사합니다라는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어느 날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올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로 갈게. 아들은 퇴근 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지수는? 지수는 회식이 있대. 미안해,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아플 때조차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회식이 더 중요한 거구나. 입원 기간 동안 지수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지수가 미안하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바쁜데 어쩌겠니?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수 엄마가 아플 때는 과일도 사들고 병원에 찾아갔었는데 그때 지수가 얼마나 고마워했었는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짜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그 말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수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1년에 설날 한 번 보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지수는 오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엄마 얼굴 보러 와라 했을 때도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바쁜 건 알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잖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결국 아들이 지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수의 표정부터 벌써 내키지 않는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 형식적인 인사.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니? 어서 들어와. 갈비찜 거의 다 됐어. 저는 최대한 밝게 대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제가 먼저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지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지수야, 고기 좀 더 먹어. 내가 좋아하는 부위로 골라서 삶았어.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답은 하지만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챘는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휴대폰 좀 그만 보고 식사해. 응, 알았어. 근데 회사 단톡방에서 급한 일 있어서. 일요일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기분만 상할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지수네 친정에 행사가 있는데. 무슨 행사? 지수 아버지 제사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도 제가 다녀왔었죠. 그래, 그럼 너희 둘이 다녀오너라. 조심히 다녀와. 그런데 지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사는 사위가 꼭 참석해야 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재현이가 가면 되잖아. 네, 그래서 남편이 꼭 와야 한다고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는 앞으로 시댁제사에는 참석 안 할게요.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있잖아요, 어머님. 저는 원래 제사 문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댁 제사는 저희는 이제 참여 안 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지수가 제사를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빠져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다니. 지수야, 그건 좀. 어머님,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무조건 시댁 제사 참여해야 하나요? 저도 제 의사가 있고 제 생각이 있어요. 전 그런 문화가 정말 싫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뭐라도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지수가 싫다는데 어쩌겠어.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를 싫어하고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거라는 건. 그래, 알았다. 내가 싫으면 오지 마라. 엄마가 억지로 시키지는 않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희 친정 제사는 다르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동작을 멈췄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니? 저희 집은 제사가 정말 중요해요. 가문의 전통이고 저희 엄마도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셨대요. 그래서 사위는 무조건 참석해야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잠깐, 지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댁 제사는 제가 싫어서 안 가는 거고요. 저희 친정 제사는 남편이 꼭 가야 해요. 저희 집 전통이니까요. 지수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제사는 내가 싫다고 안 오면서 친정 제사는 사위가 무조건 와야 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왜 안 돼요? 제가 제 친정 제사에 남편 데리고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댁 제사를 안 온다면서 친정 제사는 사위를 끌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제 반응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랑 시댁이랑은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제사가 정말 중요한 집안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우리 집은? 우리 집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니? 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제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지수는 움찔했고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정해. 왜 그래? 재현아,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시댁 제사는 싫다고 안 오면서 친정 제사는 사위가 꼭 와야 한다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 안 데리고 오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욕먹는 거 어머님은 상관없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욕먹는 건 상관없고 어머님은 뭘 욕먹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며느리가 제사에도 안 온다고, 명절에도 안 온다고, 내가 며느리 교육을 못 시켰다고 수군수군하는 거 내가 아니?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시댁 제사를 거부하면 시어머니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니?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가 정말로 제사 문화가 싫어서 안 온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 요즘 세대가 그런 전통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머님, 시댁 제사는 내가 싫어서 안 오면서 친정 제사는 사위가 무조건 와야 한다고? 그럼 내가 제사 문화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시댁이 싫은 거잖아.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제사 문화가 정말로 싫으면 친정 제사도 안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친정 제사는 가문이 전통이라며? 그럼 우리 집은 가문도 아니고 전통도 없다는 거니? 지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여온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내게 뭘 잘못했니? 결혼할 때 혼수도 다 해줬고 전세금도 내가 다 대줬어.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잖아. 그런데 이게 뭐니? 어머님, 그건 감사해요. 정말로요. 감사하면 이럴 수 있어? 시댁 제사는 싫다고 안 오면서 친정 제사는 남편 끌고 간다고? 지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지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지수가 우는 거 안 보여? 재현아, 너는 정말 지수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수네 집은 정말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래. 지수 엄마도 며느리 때부터 그렇게 해왔대. 그런데 우리 집은 엄마도 혼자서 간단하게 지내시잖아. 저는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내가 혼자서 간단하게 지내는 게 내가 원해서 그런 줄 아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제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엄마, 그건 나도 내 아버지 제사 제대로 지내주고 싶어. 온 가족이 모여서 큰 상 차려놓고. 그런데 너희가 안 오잖아. 지수가 싫다고 하니까 너도 안 오고. 그래서 나 혼자 간단하게라도 지내는 거야.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재현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니?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시던 거 기억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제사를 며느리가 싫다고 안 와. 너도 며느리 따라서 안 와. 그럼 난 어떡하라고?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재현아,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제사에 와야지. 그런데 넌 지수 눈치만 보고 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아들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지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제사가 중요하다며? 네, 어머님. 그래, 나도 이해해. 내 아버지니까 중요하지. 근데 우리 아이 아버지는? 재현이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니?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내 아버지 제사가 중요한 만큼 나도 내 남편 제사가 중요해.
그리고 재현이도 자기 아버지 제사가 중요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근데 뭐? 근데 제가 시댁 제사 가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해요? 시집 가면 다 시집 식구 되는 거냐? 친정은 버리느냐? 그러시면서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지수야, 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네. 저희 엄마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제가 시댁 간다고 하면 엄청 서운해 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지수도 피해자인 셈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지수야, 그럼 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봐. 엄마, 저도 시댁 제사에 가야 해요. 시어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라고. 어머님, 그렇게 말하면 저희 엄마가. 그럼 뭐라고 하시는데? 너는 친정이 급하지 않으니? 그러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수 어머니도 시어머니였을 텐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수야, 내 어머니도 며느리 시절이 있으셨을 거 아니야. 그때 내 외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면 어머니 기분이 어떠셨을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가 친정을 자주 가는 것도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반대하지 않아.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시댁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친정만 챙기는 건 옳지 않아. 어머님, 너도 언젠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때 내 며느리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니?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어머님,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좀 더 공평하게 생각해줬으면 해. 시댁도 친정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진심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날의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지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잖아. 친정어머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수가 옳지 않은 거야. 시댁 제사는 안 가면서 친정 제사는 사위를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니? 일주일쯤 지나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재현이야. 재현아. 무슨 일이야?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지수한테 한 말. 좀 심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현아, 뭐가 심했다는 거니? 지수가 며칠 동안 계속 울었어. 어머님한테 혼났다고. 혼낸 게 아니라. 엄마, 지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잖아. 친정어머니가 압박하시는 거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몰아붙이면 지수가 어떡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아, 그럼 엄마 입장은? 엄마가 이웃들한테 욕먹는 건 상관없어? 엄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로 욕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예민하다. 아들이 저한테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건 원칙의 문제야. 시댁 제사는 안 가면서 친정 제사는 사위를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니? 엄마, 그냥 좀 넘어가. 지순의 집이 그런 집안인데 어쩌겠어. 그럼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재현아, 너 정말 아버지 생각 안 나니? 내 아버지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엄마, 그만해. 나도 아버지 생각나.
근데 지금은 지수가 더 중요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지수가 더 중요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시던 제가 소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며칠 후 지순의 친정 제사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지수 아버지 제사라서 저녁에 장인댁 가야 해. 그래, 다녀와라. 엄마, 화 안 났어? 아니, 가고 싶으면 가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다. 가라.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시댁을 그렇게 무시한다면 나도 방법이 있다. 저는 서랍을 열어 결혼할 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서, 집 등기부등본,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시댁 제사가 싫다고 했지. 그럼 시댁집도 시댁돈도 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권리를 찾겠다고. 그날 저녁 아들이 장인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저는 혼자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꼴을 보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당신 제사는 안 온다면서 친정 제사는 우리 아들 끌고 가는 거 말이요. 영정 속 남편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는 오랫동안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우리 집, 우리가 해준 모든 것들, 이제 다시 찾아올 거요. 너희가 시댁이 싫다면 시댁 것도 받지 마라.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순의 친정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에 좀 들러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하면 안 돼?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꼭 얼굴 보고 해야 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퇴근하고 갈게. 그날 저녁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수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저는 아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정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아들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한 듯 했습니다. 응, 물어봐. 재현아, 너는 지수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시댁 제사는 안 가고 친정 제사는 사위가 꼭 가야 한다는 게?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순의 집이 그런 집안이잖아.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을 묻는 거야. 너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또 침묵했습니다. 대답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재현아, 대답해봐.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수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재현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엄마, 지수랑 싸우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현아, 너는 지수랑 싸우기는 싫으면서 엄마한테 상처 주는 건 괜찮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는 지금 엄마보다 지수가 더 중요한 거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켰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고?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현아, 너는 지금 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야. 내 아버지 제사에 안 오고 장인 제사에 가는 거잖아. 엄마, 내가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야. 그냥 지수가. 또 지수 타령이야? 재현아, 너는 언제까지 지수 뒤에 숨을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니? 시댁 제사는 안 오고 장인댁 제사만 갈 거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수가 원하는 거라면 나는 따를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명확하게 선택을 한 겁니다. 저와 지수 중에서 지수를 선택한 겁니다. 재현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미안해. 근데 지수는 내 아내야. 아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잖아. 그럼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건 안 들어줘도 되고,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해?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재현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대신 엄마한테 약속 하나만 해줄래? 무슨 약속? 앞으로 내 아버지 제사에는 꼭 와라. 지수가 안 와도 좋아. 근데 너라도 와라. 아들은 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재현아, 그것도 약속 못하겠니? 엄마, 그게 지수가 혼자 있기 싫어해서. 그럼 너는 엄마가 혼자 있는 건 괜찮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재현아, 이제 가봐. 엄마 피곤해. 엄마 미안해. 나도 정말. 가봐. 저는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희야, 너희 며느리는 요즘 어때? 잘 지내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전향이지. 아이고, 너는 참 복받았어. 며느리가 착하다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는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다른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속 시원히 털어놔봐. 뭔 일 있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제사를 안 와. 뭐, 제사를?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결혼하고 한 번도 우리 집 제사에 안 왔어. 명절도 거의 안 오고.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세대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와야지.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아니? 시댁 제사는 안 오면서 친정 제사는 우리 아들 끌고 간대.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시댁 제사는 안 가고 친정 제사는 사위를 끌고 간다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저는 친구들의 반응에 위로를 받는 동시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말이야.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어. 엄마한테는 이해하라고만 하고. 아이고, 영희야.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상한 거구나. 한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그런데 너는 참기만 하니? 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지. 근데 소용없어. 며느리도 아들도 내 말을 듣지 않아. 아이고, 영희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봐. 참기만 하면 안 돼. 영희야,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 며느리가 너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영희야, 너 결혼할 때 혼수도 다 해주고 전세금도 다 대줬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희야, 내 말 들어.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대해. 안 그러면 평생 당하고 살아.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집에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엄마야. 다음 주 일요일에 엄마 생일이잖아. 와줄 수 있겠니? 엄마, 다음 주 일요일? 그때 지수가 뭐? 지수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 그럼 너라도 와라. 엄마 생일인데. 엄마, 미안한데 지수 혼자 두고 가기가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도 못 온다는 겁니까? 며느리 친구 약속이 시어머니 생일보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눈물을 잘 흘리지 않던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생일 선물은 택배로 보낼게. 조금만 이해해줘.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 생일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혼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생 제 생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미역국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이 계셨다면 아들이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꿔온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희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저는 택배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상자를 뜯어보니 고급스러운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이 옷 입고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재현, 지수 올림. 지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름만 올리는 것. 저는 그 옷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었는데 아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안 와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혈압도 높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엄마,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큰일은 아니고. 그냥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좀 높다고. 엄마, 스트레스 왜 받아?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스트레스를 왜 받겠니? 내가 생각해봐.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엄마, 미안해. 재현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들었어. 미안하면 행동을 바꿔라. 엄마, 내가 뭘 어떻게 해? 재현아, 너는 정말 모르니?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엄마, 지수 때문이잖아.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지수한테 제대로 말을 안 하는 거지. 엄마, 내가 말해봤자 지수가 안 들어. 그리고 지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 이유? 무슨 이유? 시댁 제사는 싫고 친정 제사는 사위가 꼭 와야 한다는 게 무슨 이유야? 엄마, 그냥 좀 이해해줘. 지수도 힘들어. 지수가 힘들어? 그럼 엄마는 안 힘들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너 때문에, 지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그래서 병원까지 간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이 계속 초인종을 눌러서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재현이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보기에 엄마가 괜찮아 보이니?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정말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왜 힘들어? 엄마는 나한테 엄마 말 들으라고 하고 지수는 자기 말 들으라고 하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아들의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재현아, 너는 지금 엄마랑 지수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재현아, 엄마는 너를 낳아서 키운 사람이야. 지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근데 너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니? 시댁 제사에 와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엄마,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근데 지수가. 또 지수야? 재현아, 너는 언제까지 지수 뒤에 숨을 거니?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너는 정말로 지수가 옳다고 생각하니?
시댁 제사는 안 가고 친정 제사는 사위를 끌고 가는 게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수 말을 안 들어주면 집에서 난리가 나. 난리? 무슨 난리? 지수가 막 울고 화내고 밥도 안 먹고 그래.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재현아, 지수가 우니까 말을 들어주는 거니? 그럼 엄마가 울면 엄마 말도 들어줄 거니? 엄마, 그게. 재현아, 너는 지금 지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야. 지수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이러는 거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재현아, 너 이러다가 후회할 거야. 엄마가 없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지. 재현아, 엄마도 사람이야. 이렇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못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지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지수가 먼저 전화를 건 겁니다. 어머님, 저 지수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가 사과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잘못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수가 사과를 한다니. 지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네, 어머님. 제가 시댁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저는 지수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사는 정말 저랑 안 맞아서요. 그것만 빼고는 다른 건 다 잘할게요. 지수야,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님, 저는 정말 제사 문화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사과하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서랍을 열어 결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서, 집 등기부등본, 혼수 영수증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시댁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시댁 돈도 시댁 집도 모두 되찾아올 거야.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책장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혼수 영수증, 가전제품 구매 내역, 전세 계약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집 등기부등본까지. 저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혼수 준비에 들어간 돈이 3천만 원, 가전제품과 가구에 2천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많았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 전부를 아들 결혼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때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며느리가 고마워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고마움은 어디로 갔을까요? 며느리는 시댁을 무시하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전세 계약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명의는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박영희. 아들이나 며느리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 이렇게 물었었죠. 어르신, 명의를 아드님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어르신 명의로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었습니다. 제 명의로 해주세요. 나중에 아들한테 증여하면 되니까. 그때는 언젠가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제 명의로 해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증여? 내가 왜 증여를 해줘야 하지? 시댁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진명의 확인 마이너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음. 2. 전세 계약 만료일 마이너스 3개월 후. 3. 아들에게 통보할 시기 마이너스. 4. 집 처분 방법 마이너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들에게 미리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알려줘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알려주기로. 미리 알려주면 아들이 말리려고 할 것이고 지수가 또 눈물 공세를 쓸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박영희입니다. 아, 어르신.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제가 좀 방문해도 될까요? 상담할 게 있어서요.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몇 년 전에 아들 결혼할 때 전세로 구한 집 있잖아요. 아, 그 집이요. 기억나죠? 제 명의로 계약하셨던. 네, 그 집을 처분하려고요. 사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요? 아드님이 거기 사시잖아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요. 아드님한테는 아직 말 안 했고요. 사장님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이라 눈치가 빠르셨습니다. 어르신, 그럼 집을 파실 건가요?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해지하실 건가요? 전세 계약이 언제 끝나죠? 3개월 후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만료되면 갱신 안 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르신 명의니까 어르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뭔가요? 아드님이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면 곤란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예요. 사장님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르신 명의이시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달 초에 통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통보할 시기만 정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다가 우연히 지수 친구를 만났습니다. 결혼식 때 봤던 지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지수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수진이요, 어머님. 지수 잘 지내죠?
응, 잘 지내지. 수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요즘 어머님 얘기 많이 하던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를?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시댁이 너무 부담스럽대요. 특히 제사나 명절 같은 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수가 친구들한테 저를 불평하고 다닌다는 겁니까? 지수가 어머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댁 문화가 좀 힘들다고. 그래, 알았어. 고마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친구들한테까지 나를 불평하고 다니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엄마야. 엄마, 왜? 너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있니? 글쎄, 왜?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엄마, 또 지수 얘기야?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집 전세 계약 얘기야. 전세 계약? 그게 왜?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 바쁜데 그냥 전화로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너 만나자는데 그렇게 바쁘니? 엄마 미안한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는 힘들 것 같아. 그럼 언제 되는데? 글쎄, 다음 주? 알았어. 그럼 그때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박영희입니다. 아,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젊은 법무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싶다고. 법무사는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집이 어르신 명의시고 전세 계약도 어르신이 하신 거니까요. 그럼 제가 아들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행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 보내드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3개월 후니까 다음 달 초에 보내면 딱 2개월 전이 됩니다. 다음 달 5일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혹시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시댁을 무시하면서 시댁집에서 살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나이가 들면 고민이 더 많아지죠. 나도 요즘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에요.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며느리요? 네, 우리 며느리가 말이에요. 시댁은 무시하면서 친정만 챙기니 속이 상해요. 저는 그 할머니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봐요. 내가 결혼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살죠. 아들 속상하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지 않으려고요. 오,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할머니에게 제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드님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서운해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더 서운한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저는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에 일기를 쓰지 않던 제가 그날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아들 부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심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시댁을 무시하면서 시댁의 도움은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간 후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을까? 마이너스 보증금 받으면 생활비로 쓸 수 있음. 2. 아니면 내가 그 집으로 이사 갈까? 마이너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음. 3. 아니면 집을 팔까? 마이너스 목돈이 생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기로. 그럼 보증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고 나중에 아들이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다음 달 5일이 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내일이면 도착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내용 증명을 받을 것이고, 그럼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내일 내용 증명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아니면 이해해 줄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저는 제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현아, 무슨 일이니?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보낸 거야? 집을 비우라니. 아, 내용 증명 받았구나. 엄마, 장난해? 우리 보고 집을 나가라고?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아,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오래 생각한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진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저는 아들의 화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재현아, 엄마도 정신 차렸어. 너희가 시댁을 무시하면서 시댁집에서 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지. 엄마, 그게 무슨... 재현아, 너희가 시댁 제사가 싫다며? 시댁이 부담스럽다며? 그럼 시댁집도 필요 없잖아.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2개월 안에 집 비워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통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지수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세요? 지수야,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님이 너무하시는 거예요. 지수야, 시댁 재산은 싫다면서 시댁집에서 살겠다는 게 말이 되니? 지수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지수야, 늦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아들한테 너무 심한 걸까요? 영정 속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시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이 옳은 일이야.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들과 지수로부터 폭풍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엄마, 우리가 당장 어디 가서 살아?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연락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2개월 안에 집을 비워라. 일주일쯤 지나자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좀 얘기하자. 들어와.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우리가 갑자기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재현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는 이미 2개월 전에 통보했어. 아들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돼? 제사에 가면 돼? 그럼 이 결정을 철회해 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현아, 이건 제사 문제만이 아니야. 그럼 뭔데? 너희가 시댁을 대하는 태도야.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무시하고. 그게 문제야.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어? 재현아, 너 정말 모르겠니? 엄마 생일에도 안 왔잖아. 명절에도 안 오고, 제사에도 안 오고. 그런데 집은 우리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살고.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재현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 3억이 넘게 너희한테 쏟아부었어. 그런데 받은 건 뭐야? 무시와 상처뿐이야. 엄마, 우리가 정말 그랬어? 그래, 정말 그랬어.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방법이 없어?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안 돼? 재현아,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희는 계속 똑같았잖아. 엄마, 재현아, 이제 그만 가봐. 엄마도 힘들어.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재현아.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까지 1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지수로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걸까? 집을 구하고 있는 걸까? 저는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이사 준비하고 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어서요. 어르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봤는데 아직 이사 준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혹시 아드님이 집을 안 비울 생각인 건 아닌지.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아들이 버티려고 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직접 아들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수야, 이사 준비는 하고 있니?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직?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머님, 저희 사정도 좀 들어주세요. 집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정말로 이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너희 정말 나갈 생각이 있는 거니?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는데. 그럼 너희 친정에서 도와달라고 해봤니?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안 좋아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야, 그건 엄마가 알 바 아니야. 2주 안에 나가야 해. 어머님, 제발이요. 한 달만, 아니 2주만 더 주세요. 그 사이에 꼭 집 구할게요. 안 돼. 이미 다음 세입자가 정해졌어. 사실 저는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들 부부가 더 버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강제로 집행해야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르신,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안 나가면 그때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정말로 안 나간다면 강제 집행이라도 할 각오를 했습니다. 마침내 계약 만료일 3일 전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재현이야.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정말 나가야 해? 그래, 당연히 나가야지. 엄마, 3일 안에 집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현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2개월 전에 통보했잖아. 내가 미루고 미룬 거지. 엄마,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 고시원이라도 가야 하나?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 정말 매정하시네. 재현아, 엄마가 매정한 게 아니야.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날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납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는 집 근처에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이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지수가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이사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났습니다. 아들과 지수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모두 치워진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끝이 났구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사 다 끝냈어.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뒀어. 엄마,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마. 이건 엄마가 선택한 일이니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집 비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세요.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계약을 하러 온 그들을 보니 예전 제 아들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저 부부는 어떨까? 시댁을 잘 모실까? 계약이 끝나고 저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이제 이 돈은 온전히 내 거야. 저는 그 돈을 제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후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나 재현이야.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시원? 응. 월세 집도 못 구하고 일단 고시원에 들어갔어. 지수랑 따로따로 살고 있어. 뭐? 따로? 응. 고시원이 1인실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혼부부가 따로따로 고시원에서 산다니. 재현아,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재현아,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이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엄마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 재현아, 너희가 시댁을 제대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재현아, 너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 정신 차려?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아, 너희는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가족이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도 결국 돈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거 아니야? 재현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너희가 날 존중했다면, 시댁을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 엄마, 난 엄마를 용서 못해. 그래,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너 스스로는 용서해야 할 거야.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수 어머니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우리 사돈이 좀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사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돈,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애들을 고시원으로 내몬다는 게 말이 돼요? 사돈, 혹시 따님이 저희 집 제사에 몇 번이나 왔는지 아세요? 지수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왔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요. 그러면서 친정 제사는 사위가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건 사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수한테 시댁 제사 가지 말라고 한 건 맞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며느리 시절에 시댁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했어요. 사돈, 그래서 시댁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딸이 행복하길 바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돈이 시댁에서 고생하셨다고 해서 따님이 시댁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사돈, 따님은 지금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시작해야죠.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대하는 법을요. 지수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이렇게 둘 건가요? 사돈,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깨닫는 거고요. 그래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사돈, 제가 가혹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가혹한 거죠. 시댁을 무시하면서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재현이야.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재현아, 엄마,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지수도 이제 깨달았어. 우리가 너무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재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응, 엄마. 이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 고시원에서 살면서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현아, 엄마는 너희가 그걸 깨닫길 바랐어. 엄마를 존중하고 시댁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길.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현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 그런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현아, 엄마는 너희를 용서해. 하지만 집은 돌려줄 수 없어. 엄마, 그건 알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게. 다만, 엄마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재현아, 물론이야. 넌 내 아들이잖아. 저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힘들었지만 잘한 것 같아요. 영정 속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지수는 월세집을 구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수가 먼저 제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아버님 제사 때 저희 꼭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가 변한 겁니다. 제사 당일 아들과 지수가 함께 왔습니다. 지수는 정성스럽게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것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지수야.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니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지수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제사에 왔다. 지수가 정성스럽게 도와줬다.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배웠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아니었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시댁의 소중함을, 가족의 의미를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시댁 제사는 거부하면서 친정 제사에는 남편을 끌고 가겠다고 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가혹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며느리 입장에서 혹은 아들 입장에서 공감이 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할머니 잘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